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종종 들으면서 어찌하여 그런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접하다 보니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아주 듬직하고 늠름한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은 제게 자랑스럽고 자부십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형편에서 아들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래도 대학까지 보냈지만 우리 둘째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본인이 원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형편이 여유가 있었다면 분명 대학까지 갈 녀석이었을 거예요. 공부머리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둘째는 저에게 좀 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군대에 갔다가 전역 후에 취업을 한 뒤 나이를 먹어도 결혼 생각은 도통 없어 보였어요. 첫째는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지만 둘째는 언제 자리를 잡고 살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을 만나온다는 거예요. 엄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한번 데리고 올까요? 아니, 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 그래? 얼른 데리고 와봐. 궁금하네. 둘째,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저도 처음 봐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저에게 슬쩍 말하기를 이미 2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둘째는 조용하게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처음 마주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깜짝 놀랄 만큼 미인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예쁜 애인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런 줄 몰랐네요. 아이쿠, 어쩌면 이렇게나 참 좋아요. 예쁘게 계신 과찬이세요.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셔요. 둘째야, 너를 알고 보니 이렇게 많이 얼굴을 봤구나 하는 거구나. 에이, 엄마는 너무 비행기를 태워주시는구나. 아들이나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아름답다니까 참 좋아하는데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내년 초에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내 맘대로라면 그냥 지금이라도 결혼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네요. 그만큼 예비 며느리가 아름다우면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겠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일사천리로 상견례가 진행되었어요. 예비 며느리의 미모가 돋보였던 것은 자기 엄마를 닮아 있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사부인이 될 분은 젊은 나이에 많은 남자들을 울릴 만큼의 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난 이미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궁금했었는데, 엄마를 닮아서인가 봐요. 두 분 모두 참 우아하시네요. 다만 예비 사부인은 호락호락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네는 왕년의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번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부인이 될 분 또한 아주 단단한 콧대를 가지고 계셨고 한번 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의 명성을 잊지 못하고 도도하게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전에 하던 사업이 한번 미끄러지면서 지금은 평범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돈이랑 마주해봤자 얼마나 마주할까 싶었죠.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가 딱히 문제가 되거나 한 게 없었으니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 1~2달이 흘렀을까요? 아들에게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봤어요. 아들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아들은 우물쭈물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더군요. 엄마, 우리 헤어졌어요. 아들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함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쳐다볼 때는 언제고 갑자기 헤어지다니.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상견례까지 끝나고 마당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헤어졌나요? 얼마 전에 다퉈렸던 건데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그동안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좋아해서 어떻게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회의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마음을 굳게 닫은 것 같았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헤어진 후에 마음이 안 좋아졌는지 한동안 아들은 말없이 지냈대요.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나는 아들 걱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몇 주가 지난 후에 갑자기 아들이 나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우린 다시 화해하고 결혼 준비 중이에요. 아니야. 참나, 너희 그냥 사랑 싸움 했던 거구나. 그렇게 된 거야? 제가 전에 했던 말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 오랜 시간을 분주하게 보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싸우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기도 한다던데 아들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았어요. 하긴, 둘이서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아들 사위 부인이 몇 달 만에 우리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셨어요. 그때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의 배에 불룩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이 세상에,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미안해요. 손녀딸을 좀 빨리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너희는 결혼 전에 이미 아기가 생겼던 거구나, 그랬어요. 남편과 저는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한참을 웃었어요. 아니, 말을 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을 해주지 못한다면 죄송해요. 엄마, 아빠에게는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제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전부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챙겨드리고 며느리를 보살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에 우리 집에 온 아이는 사랑스러운 손녀딸이었어요. 갓난아기가 콧대가 살아있어서 자기 엄마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애가 눈동자가 어째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아들 내외네 종종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곤 했어요. 손녀딸도 제 손에 참 많이 매달려 자랐어요. 손녀딸이 태어난 후에는 우리 집에서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집안에는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복덩이 같았죠. 며느리는 초보 엄마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지켜보며 삶이 행복하고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고 반찬 같은 것도 가져가곤 했었는데 통 발길이 끊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요즘 아무래도 집에 오지를 않고 있네, 아노이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아들로부터 받은 답변은 너무 의외였어요. 엄마, 사실 미원이가 좀 다쳤어요.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못 찾아뵀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야?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그건 대략 3주 전이에요. 계단에서 뛰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무릎과 허리를 다쳤어요. 무릎은 괜찮아졌는데 허리는 아직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엄마에게 말하면 엄청 걱정할 것 같아서 미연이가 결코 말하지 말라고 엄격히 당부했기 때문에 이제야 말해요.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요. 며느리가 다쳤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니라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일하다가 허리를 약간 다친 적이 있었는데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허리를 한 번 다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야 해요. 걱정되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지 커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걱정할 일이라고 해도 정말 그렇다면 유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들 모든 것이 제가 다치면 고생할 것 같은데, 아니다. 요즘 좀 일찍 퇴근해서 유빈이를 돌보고 있어요. 아들 모든 것이 그래서,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라서 우리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여요. 바깥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아이 돌보는 일이 얼마나 쉬울까요? 몇 주 동안 엄마 역할도 함께 하다 보니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곧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정은 부모님들이 비싼 선물도 해주고 하신다는데 우리 집은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때에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들의 도움 요청에 즉시 동의했었어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이 현섭에게 얘기 들었다니. 아이,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에게 비밀로 하는 거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상태는 어떻고, 그것은 어머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섭섭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의를 표하는 것은 괜찮은데, 집안일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저한테도 걱정인데 부담을 주기 싫었던 모양이더군요. 내가 내일부터 너희 집에 가서 당분간은 좀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부담되실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였어요. 이럴 때 가족이 왜 있겠니? 네 시아버지는 저녁밥만 차려주면 되니까 괜찮아. 낮에는 내가 손 떨어줄게. 며느리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도우라고 있는 것이 가족 아니겠나요? 막상 며느리를 마주하니 몇 주 동안 고생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를 못했답니다. 아침 일찍이 아들네 집에 가서 잠깐 동안 밀린 집안일만 해주면서 며느리를 도왔어요. 뭐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육아 같은 것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쉽지 않더군요. 어머님께 정말 미안해요. 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아프시다가도 병원 다니시는 어머님의 힘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허리 치료는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머님,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살림이든 며느리의 살림이든 돕는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당분간 도와드릴 수 있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 가셨는데 통원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시술을 받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요. 어머, 시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2번도 받아야 한다는 거고, 아이고, 생각보다 심한가 봐요. 시술이라는 말에 좀 놀라셨어요. 집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시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2번까지 받아야 하는 위험한 수술 같은 건 아닌데, 시술을 받고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며느리의 시술로 인해 한 일 2주 정도만 도와줄 예정이었던 것과는 달리 일정이 길어지게 되었어요. 오전에 잠깐씩 도와주던 것도 시간을 대폭 늘려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있기로 했고요. 일단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생각했고 나도 군말 없이 일해주었어요. 며느리는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했답니다. 어머님,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유빈이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서요. 죄송하긴, 유빈이 같은 애는 아내가 10명이라도 키워주겠다더라고요. 얌전하고 한 번의 불만도 없는 유빈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오바를 하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매일 오가는 것도 너무 죄송한데 이걸 받아가세요. 별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면서 거절했어요. 어떤 봉투를 주신 건가요? 제가 받아버리면 그냥 차비 정도만 넣어준 거라니 얼마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지 알겠죠? 빨리 넣으세요. 아니요. 어머니 큰 금액은 아닌데 차비 정도만 넣었어요. 아이를 보면서 보통 집안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받지 않으시면 유빈 아빠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거절을 했지만
며느리가 건네준 봉투를 받아들어야만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애들의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며느리는 제가 몰래 가방에 봉투를 넣어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 이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아들네에 갔는데 현관에 보지 못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누가 집에 왔는지 의심이 들어서 둘러보니 사돈댁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비슷할 것 같지만 사돈댁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들네가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있으니 사돈댁의 방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사부인께서 어떤 일로 오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예의를 차려 환갑하게 인사를 했는데 사돈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방문했는데 내가 매일 같이 여기 오신다면서요. 아내 미연이가 현재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저가 돕고 있어요. 웬일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물어보나 싶었는데 사돈은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돈은 정말 좋으실 텐데 미연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 딸한테 돈 받아가면서 살림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네요. 진짜 들어도 모르겠다고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가 며느리에게 고용된 줄 알겠어요. 월급처럼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할 말은 했어요. 아이씨, 그분이 사실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사정상 거절을 했는데 차비 정도만 몇 번 준 게 전부예요.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돈 받을 생각으로 여기 오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더라고 해요. 아니, 우리 아이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정신이 커져가 봤어요. 제가. 그럼 제가 여기 드나들면서 한 석 달 동안 30만 원이나 받았다는 거잖아요. 라고 물었던 건가요? 저 사부인은 석 달이 넘도록 여기 드나들면서 일하고 있는데 한 30만 원 받은 것이 전부예요. 소비하면 남는 것도 없고요. 이것을 돈을 받고 일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제가 제대로 말해서 이 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해요. 얘기를 했더니 사돈은 제게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3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나 같으면 그 돈 절대 못 받을 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애들이 차에 사는 것도 아닌데 부모가 돼서 그걸 악착 같이 받고 싶으셨을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금액이 적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보다 못한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 사과드려. 내가 뭐 없는 말을 했더니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사돈에게 한마디 했어요. 사부인으로서 제가 현재 돈을 달라고 한 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아, 그렇게 따지자면 그 돈의 금액이 얼마든지. 그건 아들이 밖에서 벌어온 돈이 아니겠습니까? 몸며느리 주머니에서 나간 것도 아닌데 참 말씀을 듣기 거북하게 하시네요. 제 말에 사돈댁도 화가 뻗쳤는지 저에게 으르렁거리더군요. 지금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걸로 유세라도 부리고 싶은 거예요. 눈을 뒤집으면서 성질을 했는데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누가 내 화를 내고 있는 건지요. 그렇게 말하니 숙이라도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아들네를 돕고 있는 거였는데 뭐가 그렇게 아니고 온 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자기 딸이 걱정되면 본인이 진작에 오면 될 것 아닌가요? 아니 석 달이 넘어서야 얼굴에 비추고.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해야 한다면 이는 식모살이나 그런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한두 푼 준다면 나름 기쁘기도 했었어요. 그런 저를 돌아보게도 되었죠.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사돈 댁이 돈만 바라는 파렴치한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게 되었죠. 아,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30만 원인가? 받아야 할 돈이 아닌데. 아, 너한테 괜히 받아서 그러고 보니 정말 큰 실수였네. 아예 어머니가 그날 어머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절했어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겠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부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는 부모가 아니라서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아내가 실수한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날 하신 얘기는 그냥 속상하셔서 그렇다는 건데 속상하게 왜 그러세요? 서로 얘기해도 합의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30만 원을 식탁에 올려두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며느리가 은근한 히스테리를 피우더라고요. 불이시네요. 하루는 집안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택시를 잡아줄 테니까 택시를 타라고 하는군요. 어머님, 비도 오는데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공동현관 앞에서 타시면 돼요. 하고 말했다. 아이고, 택시는 무슨 택시야? 괜찮아, 아이. 걸어가면 정류장 근방이야. 어머니가 거절했다. 엄마들은 원래 택시비 한 푼이 아깝단다. 좀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데 뭐하러 택시를 타니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왜요? 어머니,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싫으신 것 같아. 자기 엄마로부터 배운 것인지 뭔지 저에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이, 아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아들이 벌어온 돈에 대해 말했던 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건가 싶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으로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도 이제는 며느리와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 오려고 해. 그래. 알고 있어. 네, 어머니. 왜 갑자기?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서 공짜로 부려드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시다는 거죠. 며느리는 다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아가, 아니야. 내가 설마 그런 이유로 너에게 이야기하겠니?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계속 여기 왕복 출퇴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래. 집에서 당분간 좀 쉬어야겠다 생각했어. 정리하면 전날에 미리 연락 주겠어? 어쨌든 알고 있어.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해봤자 서로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그냥 통보하듯 이야기했다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사다리를 떨어져 다쳤어요. 오늘만 나오면 이제 얼마 동안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게 이러는 건데요. 어머니, 여기 싱크대에 물기를 좀 닦으셔야겠는데요.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싱크대 물기를 가지고 제게 시비조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 어른인 나로서는 참자 하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그래, 아내가 미처 못 봤나 봐야겠구나. 잠시만 기다려 보거라.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에게 너무나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하지 말고 쌈박하게 좀 해보세요. 돈은 안 들여서 대충 하시는 건가요? 그 말을 하면서 5만 원짜리를 휙 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운 기분까지 듭니다. 참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아니,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만히 참고만 있으니까 만만하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적반하장이니로니다. 아, 이것도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라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번 돈이니까 그거 받고 얼른 하던 일을 제대로 하세요. 이 말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저를 뒤로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무방비한 상태로 당해버리니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니 밀려오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머리를 짝소리가 나게 내리쳐버렸네요.
사돈이 다녀간 이후로 며느리에게 쌓인 것이 이만저만 하다 보니 그 을분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고소할 거야. 본인이 먼저 저를 밀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고소하겠다는 소리를 하니 황당하여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가,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내가 해준 것이 없는 시험이긴 하다만 어디 할 말이야. 고소하기 전에 제 동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며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와의 격렬한 싸움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며느리는 내 목을 붙잡고 나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고소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저지르지 못하게 막으려 했어. 몸 전체를 이용해 힘을 다하고 마침내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 내 못 잡을 곳이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하던 의료용 허리 보호대를 붙잡게 되었고 그때 순간 보호대가 느슨해져서 우리 둘 다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너무 놀라서 눈을 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이게 다 뭐야? 며느리는 황급하게 다시 복대를 주우려고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막아서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배가 왜 이렇게 임산부처럼 불룩한 거니? 이게 다 무슨지 말을 해줘.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임산부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거예요. 복대가 벗겨지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가 같이 올라가면서 배가 훤히 보였고 딱 봐도 적어도 67개월은 임신한 것 같은 배를 숨기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어이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며느리는 손녀딸을 출산한 후 내가 둘째를 가질 수 없다며 아들에게 정관 수술을 시켰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 임신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믿기 어렵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둘째가 생겼다고 해도 그것을 복돼지에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해명이나 변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빨리 사정을 설명하거나 변명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입이 있다면 말해봐라. 그러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너무 황당해서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며느리의 도박 때문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 짓을 한 이유도 따로 있었어요. 박가사도는 아주 예전부터 사업으로 큰 성공을 했다가 한순간의 나락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며느리는 인생은 뭐가 됐든 한방이라면 하고 한탕주의가 심해지게 되었던 거였죠. 연애하는 내내 그걸 숨기고 있었다가 아들은 우연히 며느리가 도박에 손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박하는 여자를 계속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어떤 남자가 법을 아무렇지 않게 어긴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그를 통해 이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손녀인 유빈이었죠. 아들과 헤어진 후에 아들의 아이가 자기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자애심이 없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들은 결국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결혼 후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잠잠히 지내던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되었어요. 결국 각서를 썼던 건 아들 몰래 다시 금지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몰래 준 돈으로 재미를 보다가 큰 손해를 입고 다시금 대출을 받으려다가 사금융에도 손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돈은 전혀 남지 않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주저하다 이혼당할 것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사금융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다더군요. 그때 며느리를 보고 계신 대표이사는 악마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탕감할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절하셔도 괜찮지만
예의주시하고 빚만 많이 떠안고 계시다가 어떻게 살아나갈지 고민해보고 나중에 대답해주세요. 이혼 후 몇 차례의 약혼을 거쳐 여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고 있던 대표이사는 나이가 들면서 결혼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며느리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길 바랬습니다. 빚을 한 번에 탕감해주겠다는 정신 나간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방이라는 말에 우연히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얼마 후 대표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실제로 한꺼번에 모두를 상환해주는 거 맞죠? 정말이지 이런 갑약을 도려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약서라도 쓰도록 하죠. 좋아요. 그럼 할게요. 혹시라도 아이를 낳아준다면 1억을 추가로 제공할게요. 그쪽에서도 이런 비탄감의 장사는 아닌 거고요. 아이를 낳으면 1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빨리 제안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대표이사라는 학자가 며느리에게 태교를 하기 위해 쓰라고 개인카드를 주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니 세상 일하니 우스워 보이고 5만 원짜리 돈을 던지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슈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을 하고는 석고대주 자세로 업무를 보는데 지금 울고 싶은 게 며느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우겨서 속상해. 너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지. 이게 말이 되니? 설마 남편이랑 나무르려고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말이 되겠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흔들면서 지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입사가 많았지만 복대를 차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디건을 걸치고 있으면 정말로 티가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의 인생을 왜 망치려고 하는 건지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왜 해치려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 짓을 하고도 사람인가요? 며느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와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어요. 엄마야 그리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그렇다고 해줘. 다 거짓말이잖아. 아들이 외근 가자고 집에 왔다가 우리나 며느리에게 간식을 주려고 한 거야? 우린 너무 귀찮아서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몰랐다고. 아들들아, 여보야 내가 지금 말하는데 당신 지금 도박에 다른 남자한테 뱃속 차는 얘기하는 거야? 정말 미쳤어.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워졌어. 처가 밖에서 그런 짓을 벌일 줄 상상하지도 못했어. 어떤 남편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 아이를 없애려면 없앨게요. 제발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잠깐 혼란스러웠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노력할게. 진짜 정말 여보, 잘못을 저질렀어. 아들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아들은 냉담한 표정으로만 온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는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돈댁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곧장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사부인님, 지금 바로 따님을 만나 보셔야 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다짜고짜 전화해서 지금 뭘 하란 건데요? 미연이한테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 글쎄요. 우리 근사한 여신님께서 왜 그 남자를 베어놓고 계시는 거죠? 내가 말했더니 손자의 아내는 그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아들 집으로 왔다더군요. 왜 내 배가 이상한 모양이지? 정말 임신했어? 자신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니 무슨 일인지 매우 명확하고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녀는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등을 치며 왜 그래 싸이란 말을 소리쳤다고 하더군요. 아니, 너 정말 미쳤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그리고 그런 뒤에 저에게 꿇어 사죄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애를 잘못 키워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원망하십시오. 정말로 대신 사자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장인 어른, 정말 미안해요. 아,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리 수술이라는 거짓말로 임신을 한 것도 미안하고, 더욱이 아프다는 핑계로 내 아들과 각방을 나누다니 아들도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요. 아들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그 속이 얼마나 아프고 난처한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며느리와 둘이 살거나 죽을 거나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 사건 이후에 아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은 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100번을 양보해도 불법을 저지른 것에 더해 그걸 숨기기 위해 남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어떻게 함께 살겠냐고 말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세요라며 지속적으로 애원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한 선택이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라고 싹싹 빌게요. 당신, 정말로 제 정신이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전에 작성한 서약서를 그대로 잊어버린 거야? 거기에는 내가 애를 낳아주고 가정을 돌보면서 살 것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유빈이는 나가 데려갈 거고 당신은 내게 대망의 위자료를 충분히 주어야 할 거야.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작성한 서약서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재산과 아이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화가 날 때마다 위자료 지불이 계속되어야 했고 그 결과로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 해당하는 계약서의 액면가와 회사 대표이사가 약속한 보너스에 대해 설명해줘. 1억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은 모두 아들의 합의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결국 완전히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전 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되어 대표이사를 찾아가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매우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받고 난 후에는 결코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낳은 자식을 제대로 안아볼 기회도 없이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디선가 다시 한 번을 노리며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은 받은 위자료로 살고 있던 집에 할머니를 위해 돈을 보태주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늘려 이사를 했어요. 전처럼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이전의 기억은 잊고 평범하게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워낙 내색을 안 하는 녀석이라 속을 알 수는 없지만 한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딸이 있으니 덤덤하게 잘 이겨낸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인생 한 방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나니 이렇게나 허황된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직함과 성실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바쁜 일상 속 저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안 토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